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매크로 분석을 하고 있는 하건영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경제랑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들 아마 이제 좀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뭔가 막연하게나마 실물 경제에 대한 부진은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환경들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말이 될까, 지속이 될까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막연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뭔가 이 돈의 힘, 즉 유동성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이 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들도 갖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상황들이 이 유동성의 힘, 즉 뭔가 돈의 힘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현재 경제랑 그리고 유동성 자체가 쏠려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쏠려 있는 경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 파레토 경제입니다. 이 파레토 경제는 파레토 법칙에서 가져왔는데요. 아마 경영학 원론에서는 이 파레토 법칙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레토 법칙은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설명한다라는 것에서 좀 따왔는데요. 지금 현재의 경제나 금융시장이 이 법칙을 잘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소득자 또는 AI 산업을 비롯한 일부의 산업들이 전체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의 상승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나 금융 환경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더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기술 혁신이 주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경제나 아니면 금융시장의 쏠림이 발생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도 AI를 비롯해서 바이오 이러한 이제 각종 기술들의 혁신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경제나 금융시장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주요 배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만약에 기술 혁신만 이 부분들을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혁신에 따른 경제나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장기간 이렇게 쏠려 있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러한 성장에 대한 양극화 또는 자산 가격에 대한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이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이 판을 짜고 있다라는 건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거를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판을 주도를 했던 것은 가장 먼저 미국이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 국가가 주도를 해서 자본주의의 판을 짜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국가 자본주의에 이제 기판을 두고 있는 미국의 방향을 보면은 지금 현재 미국은 재정을 다 어디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죠? 바로 지금 현재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신경제,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정을 투입하려면은 결국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이 정부는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을까요? 이 정부의 재원 마련이 지금 현재 양극화의 가장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이러한 돈에 대한 재정 투입이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이러한 쪽에다가 돈을 많이 거두게 되면은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는 이러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바로 통화 완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화 완화로 어떻게 돈을 마련하느냐?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파란 색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국가부채 비율인데요. 보통 이제 이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정부의 재정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은 있지만은 실제로 이 우려감이 가격으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미국의 국채를 비롯해서 각국의 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치솟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이 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파란 색깔 선 때문입니다. 보통 이 재정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국가 부채의 절대 규모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시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경제 규모 대비의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뭐 가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도 부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가계 소득 대비의 부채 비율 또는 가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제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국가 규모 대비해서 이 국가 부채 비율이 중요한데요. 이때의 이 경제 규모는 성장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률과 좀 다릅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 그리고 미국도 한 2% 중반 정도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성장률에는 물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나 가계부채나 다 물가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은 물가가 포함되어 있는 명목 GDP가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2010년도 때도 미국은 2% 성장을 했고요. 지금도 2%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때에 미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올랐나요? 그때 당시에는 저물가라고 해서 1% 중반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는 3%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과 물가를 합쳐야지만 이 경제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분모가 3% 중반씩 늘어났던 게 지금은 5%씩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의 국가 부채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더라도 분모가 더 빠르게 늘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인 이 파란 색깔 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화 완화를 통해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사실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부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가만히만 있어도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가 상승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인플레이션을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부가 이런 식으로 통화 완화 그리고 확장 재정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물가 상승은 결국에는 다수의 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좀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싶은 바로 신경제 여기에다가 투입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먼저 주도를 했고요. 최근에는 중국 그리고 올해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그림들이 조금씩 나타나려고 하고 있죠. 올해 한국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하도를 통해서 정부가 이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정의 지원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지금 현재 전통 경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실물 경제 대비해서 신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이러한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저희는 이러한 정부에 대한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이 정부의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러한 신경제로 쏠려 있는 이러한 실물 경제 또는 자산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야겠죠. 결국에는 선거가 나타나서 이제는 AI 기업이라든지 돈 잘 버는 기업들한테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다수의 의견이 됐을 때 이러한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들이 올해 좀 주목해 봐야 될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쏠려 있고 유동성이 이렇게 쏠려 있는 구간에서 뭔가 성장의 소외가 되어 있는 다수에 대한 경제 이 부분들이 망가지면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신경제에도 파급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때
과거에는 매크로에 대한 환경들이 각 산업에 대한 환경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거시경제 환경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요인들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크로가 마이크로의 환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 이 신경제 관련된 부분들이 매크로를 결정하고 있다, 오히려 지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면 보통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둔화가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국 고용 좋나요? 고용 좋지가 않습니다. 고용이 좋지 않은데 미국의 경제는 아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소비도 좋고 경제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이 안 좋은데 어떻게 미국의 사람들은 소비를 하느냐? 이거는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선이 소득 상위 4% 가구의 소비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있는 선이 소득 상위 20%,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있는 선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의 소비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내의 소비가 좋긴 하죠. 하지만 그 소비의 증분의 대부분이 바로 고소득층에서 비롯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산층 이하 분들은 이미 고용이 위축되다 보니까 소득원이 없다 보니 여기에서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고소득층은 이 고용 말고 다른 소득원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부의 쏠림은 있지 않았냐? 왜 지금 유독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주식시장과 지금의 주식시장의 구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주식시장은 대부분 무엇으로 구성이 됐냐? 은행이라든지 철강, 화학, 기계 이러한 전통 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면 주식시장도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빅테크를 비롯해서 AI 기업들 또는 바이오, 우주, 항공, 로봇 이러한 이제 실물 경제의 연동성이 좀 덜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원에 좀 더 민감한 이러한 이제 기술과 정부의 정책에 좌우화되는 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물 경제와 달리 오히려 별개로 기업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자산 효과를 타고 지금 이제 매크로의 소비를 결정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많은 분들이 매크로에 숨겨져 있는 리스크를 걱정을 하고 이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려면은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급격하게 악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려면은 이 산업 쪽에서의 이슈가 먼저 터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산업 쪽에서의 이러한 수요나 아니면은 확장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리스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스크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 환경에서 먼저 찾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매크로에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위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아마 이제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매크로에 대해서는 굳이 관심을 안 둬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매크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매크로를 보시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냐면은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염두를 하고 보십니다. 지금 현재의 신경제 쪽에서는 괜찮게 나오지만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내수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과연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 봐야 될 거는 바로 실물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을 때를 더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산시장 입장에서는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자산시장, 금융시장의 대부분은 신경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제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정책 지원인데요. 이 정책 지원이 통화 완화와 확장 재정,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지만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약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리스크가 있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물가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통화 완화도 어려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가 결국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언제 나오냐? 인플레이션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려면은 수요, 즉 경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막연한 경계감 속에서도 물가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실물 경제가 안 좋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실물 경제가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신경제 쪽에서의 흐름이 좀 약화가 되더라도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이러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지라는 이러한 기대들을 갖고 있는데, 이 기대가 약화가 되면서 신경제로 흘러가는 유동성과 성장의 모멘텀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하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은 언제쯤 걱정을 해야 되냐? 저희는 아마 금년도 2분기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함이 다시 좀 살아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중반부터 슬슬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매크로에 대해서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금융시장의 환경들은 이전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마 그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서 저희는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때의 인플레이션은 사실 한국보다 글로벌 경제랑 금융시장의 환경을 결정짓는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작년부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완화가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는 왜 높았냐?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이제 관세에 대해서 대규모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의 제품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우려들이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당장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잠재되어 있는 비용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본 결과 대략 한 관세의 70%를 생산자, 유통업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30%만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희는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의 이 파란 색깔 선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 재고를 쌓고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재고를 소진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의 기업들은 계속 재고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관세나 이런 각종 불확실성 때문에 뭔가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늘려서 재고를 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고를 계속 소진하고 있습니다. 즉 파란 색깔 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기업들이 감히 이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지더라도 가격 상승을 전가를 못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2분기 정도가 되면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던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러한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점차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지금이랑 좀 유사한 환경이었습니다. 1차, 2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가가 수요가 너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비용 부담으로 올라갔던 상황인데요. 이때 기업들이 수요가 안 좋으니까 비용을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부담을 했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파란 색깔 선이 간헐적으로 올라갔던 구간, 이때를 보시면은 회색선, 이 제품 가격이거든요. 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즉, 이 비용이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물가로 전달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거는 숨겨져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만 경기가 좋아져도 수요가 좋아져도 저희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격 정을 좀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에도 미국은 금리 인하를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연준의장이 좀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트럼프의 행정부와 좀 친하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주겠지라는 기대들을 하겠지만요. 저희는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경감이 있는 구간에서는 연준이 쉽사리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경계감이 금년도 중반 정도부터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에 대한 리스크는 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외교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즉 가시적인 이익 소의 사이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 국가안보 전략이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를 이제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돈로주의입니다. 돈로주의. 이 돈로주의는 1880년대에 이 몰로주의, 그때도 이 미국이 비개입을 하겠다라는 이 몰로주의에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합성한 이런 부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결국에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타주의 플러스 자국 우선주의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게 바로 돈로주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가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예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예측 가능성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제일 중요하냐, 어느 지역이 중요하냐. 과거에는 중동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좀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아메리카, 자기 주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미 우선순위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려났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한국은 과거랑 좀 다른 안보적 환경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 이익이 되다 보니까, 외교적 이익이 되다 보니까 한국과의 이런 긍정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맺겠지만은, 만약에 한국이 자신의 입장에서 쓸모가 없어졌다 또는 외교적인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언제든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을 영향력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 것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과거보다 안보적인 위험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고, 특히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자원에 대한 생산, 이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비롯해서 산업 분석 가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입을 거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는 예상보다는 좀 잔잔하게 지나갔었죠. 하지만 유독 최근에 이란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시장에서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왼쪽 그래프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체 원유 생산의 1%밖에 생산하지 않는데요. 이란은 3% 이상, 그리고 그 인접 국가, 특히나 그 이란을 둘러싸이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해서 전체 원유 수송의 30% 정도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공급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자극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베네수엘라 사태 이외에 이란 쪽에서 특히나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에 이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특히나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한국 관련돼서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연초 이후에 한국의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격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올해 한국은 매우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위치해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한국이 당장 성장세가 더 확대가 되는 그림들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작년보다는 좋아지겠지만은 모멘텀 상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좀 정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이 오른쪽에 네 가지의 부분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회색선입니다. 소비라든지 수출 보시면은 이미 추세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장세가 더 강화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에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이러한 투자 부문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건설 투자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해서 공급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비 투자는 올해 그래도 생산적 금융을 비롯해서 반도체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서 생산적 금융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산적 금융은 여기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해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생산적 금융이 저희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분석해 본 결과 과거 역대 정부에서 실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경제나 금융시장의 환경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는 은행 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시스템 내에서 이 생산적 금융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책 효과가 반감이 됐는데요. 근본에는 아예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게 근본의 생산적 금융의 가장 큰 토대이기 때문에 근본에는 정책에 대한 효과가 과거보다는 매우 공격적으로 잘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생산적 금융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인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이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달리 정책과 달리 실제로 신규 증분이 가장 높은 재원에 대한 정책 지원인데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 실제적인 집행은 올해 말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프로세스상의 문제로 인해서 올해 말이 돼야지만 이거는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말이 돼야지만 생산적 금융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이 되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대와 현실에 약간 좀 미스매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산적 금융이 매우 공격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 경제 효과는 아마 내년부터 조금씩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자본이 형성돼서 금융시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올해 이제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가 좀 축소가 되면서 유동성이 올해 중반부터는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한국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투입이 올해 중반부터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달리 유동성 환경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더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수출을 얘기를 드려야 되냐? 지금 현재 한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 기대들의 대부분이 이 수출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2017년도, 2021년도가 반도체가 주도를 했던 수출 경기의 회복이었는데요. 이 구간마다 한국은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근본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좋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두 차례와 지금 현재 좀 차이가 몇 가지가 좀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2016년, 17년도, 2020년, 2021년도를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수출이 단가, 가격 상승 효과도 있었고요. 물량도 같이 늘었습니다. 즉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늘렸고
그리고 가격도 제품 가격도 많이 높게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단가 상승은 나올 수는 있는데요. 물량은 쉽게 못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엄청나죠. 그리고 반도체 실적도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도체 실적의 대부분이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서입니다. 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까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생각보다 투자를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차례 동안 항상 이렇게 투자를 빠르게 늘다 보니 나중에 가격이 빠르게 빠지면서 오히려 힘들더라라는 거죠. 특히나 그리고 이번에는 이 미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에 대한 재편 그리고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 이러한 각종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쉽사리 투자를 안 늘리고 있습니다. 즉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의 즉슨 다른 산업으로의 낙수 효과가 근본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산업으로의 낙수 효과가 나오려면 결국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물량 증가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근본에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수출의 흐름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AI IT는 반도체와 SSD를 비롯한 이 B2B IoT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BAI IT는 가전제품이라든지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이러한 이제 이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IT 제품 그리고 기타가 자동차나 화학과 철강과 같은 부분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은 과거랑 달리 매우 쏠림이 심화가 되어 있죠. 2016년, 17년도, 2020년, 2021년도는 분명히 모든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로지 이 AI, IT에서만 좋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선진국의 수요가 과거에는 소비, 투자 모두 좋았는데요. 지금은 오로지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2016년도에 중국이 공급측 개혁이라고 해서 구조조정을 정말 공격적으로 했었고요. 2020년도 때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생산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선통신기기나 화학과 철강 아니면은 기계와 같은 부분들은 중국이 잘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반사수혜를 한국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근본에는 이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과거랑 좀 다른 수출 경기에 대한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성장세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비롯한 유동성 공급 정책들은 더 이상 힘을 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이 올해 한 중반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아마도 유동성에 대한 환경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최근에 한국은행 쪽에서 이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들을 많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유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계부채라든지 이러한 금융시장 내에서의 불확실성, 불균형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과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했던 것은 이 금융 불균형, 즉 금융시장의 환경보다 오히려 파란 색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수출, 이 수출의 흐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음용으로 표시한 구간들이 바로 하느니 금리를 인하를 했던 구간인데요. 금리를 인하를 했던 구간들을 보시면은 항상 어김없이 수출이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장기 추세보다 밑에 있었습니다. 즉 수출이 부진했을 때만 한국은행이 움직였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국은행이 안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관세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이 빠르게 악화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선방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가 됐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지금 현재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게 오로지 이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 상승 효과인데요.
작년 4분기 9월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4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쪽에서의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보면은 저희는 올해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쪽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언론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워낙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치솟았고, 여기에 코스피가 이렇게 좋은데 원달러 환율, 그리고 한국 수출이 이렇게 좋은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한국 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시각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크게 달러에 대한 희소성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은 있지만은 제가 이제 추산을 해본 결과 원달러 환율의 현재 적정 수준은 대략 한 1,400원 내외 정도입니다. 근데 1,400원보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높죠. 그 말이 즉슨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에 프리미엄이 붙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프리미엄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숫자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경상수지라고 해서 무역 거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달러가 작년 기준으로 연간 9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공장을 짓고 아니면 지분을 투자하고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죠. 이러한 자금으로 나가는 게 연간 300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이러한 가게들의 해외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연기금에서의 해외 투자가 늘다 보니까 나오는 이러한 내국인의 주식과 채권에 관련된 투자로 나가는 자금이 700억 달러입니다. 즉, 3가지 숫자를 보시면은 연간 900억 달러가 들어오더라도 이게 연간 1,000억 달러가 금융시장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내에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올라갔던 시기를 좀 살펴보면은 작년 9월부터입니다. 작년 9월 달에 뭐가 있었냐? 작년 9월 달에 대미투자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 대미투자 협상 결과 이렇게 되면은 해외 투자가 200억 달러 더 나가야 되다 보니까 달러가 더 부족한 거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달러 부족에 대한 희소성, 이 프리미엄이 환율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1,400원 아래로 갈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에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떻게 붙을 거냐, 달러에 대한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 붙을 거냐 아니면 축소가 될 거냐, 이게 더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최근에 이 한국에서 정부에서 이 해외에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해외 가게들의 해외 투자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한국 내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세제 지원을 강화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3월부터 아마 시행이 본격적으로 될 텐데요. 지금 현재 가게들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1,1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0에서 20% 정도 들어오면은 100에서 200억 달러 정도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건 아직까지 정책 효과를 봐야 되니까 미지수죠. 하지만 좀 더 봐야 되는 확실한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WGBI라고 해서 세계 채권 지수에 한국이 편입되는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WGBI를 추정하고 있는 자금이 대략 한 5조 달러 정도가 넘는데요. 이 한국 비중이 대략 1%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5조 달러의 1%, 즉 500억 달러 정도가 자금이 유입될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올해 4월 전후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대미 투자를 감안을 하더라도 한 300억 달러 정도가 달러가 해외로 나갈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500억 달러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에 대한 희소성은 풍부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흐름들이 올해 4월 전후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을 1,400원 내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적정 수준 위에 있기보다는 적정 수준 아래로 점차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효과가 이제 일단은 올해 한시적으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1,400원 아래에서 좀 머무는 환율의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좀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첫 번째 얘기는 지금 현재 이러한 신경제 쪽에서의 쏠림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정부의 정책이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신경제 쪽에서의 이러한 양극화가 생각보다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단기에 그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작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좀 드렸고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이 흐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물 경제가 오히려 좋아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아마 매크로 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리스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관련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수출 중심으로 해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중반 정도가 되면 수출이 좀 약화가 되면서 이 기대감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대신 유동성 환경들은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은 원달러율이 1,500원 위로 가기보다는 1,400원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수급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